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기사가 요즘 꽤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는 최근이 아닌 예전부터 퍼져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박진호 씨 역시 임무로 그 사건을 파헤치다가 중국으로 정보를 넘긴 사람을 알아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한 인물이라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조심스레 조사를 이어가던 진호 씨는 이 어마어마한 인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 결국 가족과 함께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진호 씨가 직접 겪은 이번 사연을 통해 대체 정보를 넘긴 어마어마한 인물은 누구인지, 조사 과정에서 무슨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건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박진호라고 합니다. 귀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 아직도 뉴스나 기사로 북한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움찔움찔하고는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리설주의 모습을 보면 정말 몸이 덜덜 떨릴 때도 있죠. 저는 그 착해 보이는 얼굴 뒤에 그녀가 어떤 시커먼 마음을 품고 있는지 직접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자신의 사연을 알릴 수 있는 채널을 알게 되어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이야기를 용기를 내어 꺼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고위 정보요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 정보들을 빠르게 수집해야 하는 일이죠. 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조사에도 참여를 하곤 했습니다.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했던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승진을 했고 그러다 보니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평양의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습니다. 제 아파트에서 나와 직장으로 향하는 길, 평소라면 활기찬 모습이어야 할 거리가 어딘가 무거웠죠.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 빨라진 것 같았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제 동료 김철수가 저에게 급하게 다가왔어요. 박진호 동무, 큰일 났어. 그 소문 들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무슨 소문 말이야? 김철수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제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지도자님의 건강에 관한 비밀 보고서를 작성했대. 지금 이 소문이 온 평양을 뒤흔들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 정부가 김정은 동지의 건강에 관한 비밀 보고서를 작성했다니 이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그 이야기는 마치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저는 특히나 고위 정보요원으로서 이런 소문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얼마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가 안보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 소문이 순식간에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속도로 퍼져나가는 소문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후 평양의 분위기는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점심시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했을 식당이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더군요. 사람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앉아 조심스레 김정은의 건강과 다음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져 가는 것이 확실히 보였죠. 날이 갈수록 이러한 사회적 불안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식량 비축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시장의 식량 가격 또한 치솟았고 일부 품목은 품절 상태이기까지 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작은 소요 사태도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었지만 불안한 기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저는 상부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톤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심장이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렇게 최고위층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며 저는 넥타이를 다시 한번 고쳐 매었어요. 무슨 일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아니면 새로운 임무인 건가? 혹시 그 소문과 관련된 것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질수록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서서 저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죠. 방 안의 공기가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무거웠거든요. 제가 문을 열자마자 창가에 서 계시던 최고위 간부님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에서 저는 사안의 심각성을 직감할 수 있었죠. 박진호 동무, 수석 간부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임무는 지도자님께서 직접 하달하신 극비 사항이네. 그 말에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관여한 일이라니 사안의 중대함을 실감했죠. 수석 간부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소문의 출처를 반드시 찾아내야 하네. 이 임무는 최고 기밀로 분류되었어. 자네 외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네.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 알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죠. 좋아. 지도자님께서 이번 임무의 자네를 직접 지명하셨네. 동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셨다는 뜻일세. 부디 동지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라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최고 지도자님께서 저를 직접 지명하셨다니 이 임무의 중요성과 제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한층 더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자부심이 교차했죠. 그 순간 저는 이 극비 임무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임무의 성패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중요한 임무를 제게 맡겼다는 사실에 묘한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임무를 받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조사 계획을 세우고 또 세우며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두컴컴한 복도를 걸어 제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괜히 등 뒤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착각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어요. 극비 임무를 받으니 모든 것이 날이 선 채로 받아들여지더군요. 저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고위 인사들을 하나씩 조사하며 점차 진실에 다가갔죠. 누가 중국과 접촉했는지, 누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는지 등을 파악해야 했거든요. 고위 인사들의 최근 동향, 해외 출장 기록, 통신 내역 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김정은의 직접 명령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모든 정보를 제 머릿속에 암기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책상 위에 있어야 할 파일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전날 밤늦게까지 검토하던 중요한 문서였어요. 김정은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와 관련된 극비 자료였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에는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치웠나? 하는 생각에 서랍을 열어보고 책장을 뒤지고 심지어 휴지통까지 뒤졌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그 문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죠. 분명 문을 잠그고 파일을 다른 파일들 사이에 숨겨두었는데 그 파일만 쏙 없어진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도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내일 출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지? 상부에 보고해야 하나? 그러면 내 무능함이 드러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다시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어제 사라졌던 그 문서가 제자리에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이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밤사이에 이 문서를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다 놓은 거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누군가가 제 조사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욱 더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런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개월간 공들여 준비한 핵심 증인들과의 면담이 연이어 취소되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는 김정은의 개인 의사였어요. 저는 중요한 면담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면담 하루 전날 그의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께서 갑자기 평양 교회의 요양원으로 파견되셨습니다.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다른 인물들에게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두 번째는 외무성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그는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인물이었죠. 의사를 면담하지 못한 만큼 그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아침 그의 보좌관이 급히 뛰어와 저에게 말하더군요. 죄송합니다, 박진호 동무. 간부님께서 새벽에 급한 용무로 출국하셨습니다. 출국? 어디로? 왜? 제 머릿속이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어요. 점점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세 번째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여정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당 간부와의 면담이었어요.
저는 이 면담을 위해 한 달 넘게 준비했었죠. 그런데 면담 10분 전 그의 경호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안타깝게도 간부님께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입원하셨습니다. 당분간 면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이 일들을 통해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세 번의 연이은 취소는 분명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구를 만나려 하는지, 어떤 정보를 얻으려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잠깐 집에 다녀오려고 사무실을 나선 뒤 1시간 후에 돌아왔을 때,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분명 제가 나올 때는 불을 껐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잔뜩 긴장한 채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컴퓨터가 켜져 있었고, 모니터에는 제가 작성 중이던 보고서가 열려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 서류들은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었고, 제가 늘 왼쪽에 두던 펜이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었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저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자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조사를 진행했어요. 제 조사 내용을 철저히 숨기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동료들에게만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마저도 전체 그림의 일부만 알려주었죠. 누구도 전체 상황을 알지 못하게 했어요. 매일 밤, 저는 그날의 조사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암기했습니다. 이제 문서로 남기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의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제 뒤를 쫓고 있다는 느낌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저는 북한 권력 구조의 복잡한 이면과 내부의 권력 다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로 뭉친 것 같아 보이는 우리 사회가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게 되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이 모든 일에 배후에 고위 인사가 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들이 너무나 조직적이고 철저했거든요. 문서가 사라졌다 나타나고 중요 인물들과의 면담이 연이어 취소되고 제 사무실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까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려면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김정은의 주치의 외무성 고위 간부 김여정의 측근까지 모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것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위 인사들의 일정을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일 텐데 말이에요. 아마도 당 중앙위원회나 국무위원회 정도의 고위직에 있는 누군가가 이 일에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조사하고 있는 소문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이 일이 단순한 권력 다툼 이상의 무언가일 가능성도 있어 보였어요. 김정은의 건강에 관한 정보가 중국으로 새어나갔다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이런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최고위층 뿐이죠.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헤치고 있는 이 사건이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서 어쩌면 북한 내부의 권력 구도나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제가 만약 이배우 인물의 정체를 밝혀낸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저를 가만히 놔둘 리 없겠죠. 어쩌면 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최고 지도자의 명령이자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니까요. 저는 이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위험한 것일지라도 말이죠. 수개월간의 은밀한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개인 의료진 중 한 명이 비정기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나들었다는 기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의사의 출입국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최근 6개월 동안 그가 3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보통 김정은의 의료진은 해외 출국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 발견에 저희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의사에 대한 더 깊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인적 사항, 경력, 인맥 등을 샅샅이 뒤졌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의사가 리설주 여사의 측근이라는 거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만 같았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으로 저는 이 의사의 통신 기록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화 통화 내역, 이메일, 메시지 등을 모두 살펴봤죠. 그러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의사가 일반적인 통신 채널과는 다른 특별히 암호화된 채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 암호화된 채널을 해독하기 위해 저는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게 암호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거르며 매달렸죠. 고도의 기술력과 끈질긴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채널 속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며칠간의 고된 노력 끝에 저는 이 채널의 암호를 해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의 흥분과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왔으니까요. 암호를 해독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파일은 한 음성 파일이었는데 바로 리설주의 비밀 통화를 파일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리설주가 확실했어요. 리설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거든요. 그래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리설주가 말했습니다. 지도자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중국 측에 전달했어요. 그들도 우리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있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죠. 리설주가 직접 김정은 동지의 건강 정보를 중국에 유출했다니. 그것도 계획대로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곧이어 들려온 말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의 미래를 위해. 주애가 드디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요. 리설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리설주가 의도적으로 김정은의 건강 정보를 중국에 유출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으니까요.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기밀이 이렇게 외부로 새어나갔다니. 그것도 최고 지도자의 부인에 의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주의 미래를 위해. 라는 말이 제 귓가에서 계속해서 맴돌았거든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어요. 저의 모든 계획들을 무너뜨린 사람이 리설주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저는 리설주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었어요.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그녀는 권력 교체를 앞당기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권력의 중심에 자신의 딸, 김주애를 앉히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온갖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젠가부터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자주 등장했던 것, 그녀를 둘러싼 우상화 작업, 갑작스럽게 늘어난 그녀의 공개 활동. 이 모든 것이 리설주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리설주는 김정은의 건강 악화를 이용해 권력 이양의 시기를 앞당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지지를 얻으려 했던 겁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서는 우리나라의 체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어요. 이러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저는 깊은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고 낮에는 누군가 제 비밀을 알아차린 건 아닌지 걱정에 시달렸죠.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된 식사도 숙면도 취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이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누구에게 보고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리설주의 계획이 이 정도로 진행됐다면 고위 간부들 중 누군가는 이미 그녀의 편에 서 있을 가능성이 컸거든요. 제 상관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국가안전보위부의 수장일 수도 있었죠. 이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정보는 오직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고요.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후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으니까요. 동료들의 눈빛, 상관의 지시, 심지어 청소부의 동선까지도요. 모든 것이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사무실에 남아 증거를 모았습니다. 리설주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내용을 다시 듣고 또 들었죠. 의료진의 비정기적 중국 방문 기록을 샅샅이 분석했고 김주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권력 구도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각 증거를 정리할 때마다 제 손은 떨렸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 정보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고 상관의 눈을 마주칠 때면 죄책감에 시달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그리고 김정은 동지를 위해 이 고통을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밤낮으로 작업하면서 저는 모든 증거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김정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죠. 또한 이 정보가 유출될 경우의 위험을 고려하여 모든 내용을 암호화했어요. 암호키는 오직 제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누구도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해가면서 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북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졌죠. 동시에 가슴 한켠에서는 묘한 흥분도 느꼈어요. 제가 조국을 위해 이토록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보고서가 완성되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 번 검토도 끝냈고 한치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보고였거든요. 그렇게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그날 아침, 제 친한 동료 민국이가 갑자기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진호야, 큰일 났어. 내가 위험해. 민국이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무슨 일이야? 민국이는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방금 우연히 들었어. 리설주의 측근들이 너를 체포하려고 해. 내가 뭔가를 알아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민국이는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본 후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 그가 종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에 탈북 루트가 적혀 있어. 내가 비상시를 대비해 알아둔 거야.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국경을 넘는 방법, 연락처, 그리고 안전가옥 위치 등이 꼼꼼히 적혀 있었죠. 민국이의 경고에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중요한 문서들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죠. 평양의 거리로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집으로 뛰어가 가족들을 데리고 민국이가 준 탈북 루트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이 생사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도전이었죠. 국경 수비대의 총소리,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가 뒤섞여 밤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여러 날을 도피하며 국경을 향해 갔죠.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끊임없는 두려움과 싸우면서요. 매 순간 붙잡힐 것 같은 공포에 시달렸지만 제가 가진 정보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마침내 압록강에 도달했을 때 저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강 건너 중국 땅이 보였죠.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저는 가족들과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처음으로 맛보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죠. 중국에서의 여정은 또 다른 도전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저희는 중국 공안을 피해 밤낮으로 이동했어요. 민국이가 준 연락처를 통해 만난 조선족 브로커들의 도움으로 숨어 다녔죠. 기차, 버스, 때로는 걸어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쿤밍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이제 라오스로 가야 했어요. 국경을 넘는 과정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정글을 헤치고 산을 넘어야 했거든요. 라오스에 도착한 후에도 안심할 수 없었어요. 언제 북한이나 중국 당국에 붙잡힐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계속 남쪽으로 향했죠. 며칠간의 고된 여정 끝에 태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 저와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자유의 땅에 가까워졌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태국에서 저는 즉시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와서 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입을 맞췄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죠. 남한에 도착한 후 저는 즉시 정보기관과 접촉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그들에게 전달했죠. 리설주의 계획, 김주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권력 구도, 그리고 북한 내부의 복잡한 권력 게임까지. 그들의 눈이 점점 커지는 걸 보며 제가 가져온 정보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점점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어요. 한국 정부는 제 경험과 지식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고, 저는 대북 정책 자문위원으로 일하게 되었죠. 이제 저는 제 지식과 경험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때로는 북에 두고 온 동료들 생각에 가슴이 아파오기도 해요. 그들의 안위가 걱정되죠.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한 선택이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믿어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요.
강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언젠가 이 강이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이 아닌 하나로 있는 다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예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그 누구보다 김정은의 가까이에 상주하면서 상태를 체크했던 윤서진 씨의 이야기인데요. 사명감이 투철했던 서진 씨는 엘리트 학교를 졸업해 성실하게 간호사 생활을 하다 운 좋게 김정은의 전담 간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부심을 가지기도 했지만 김정은의 실제 건강 상태와 그로 인해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목격하고 봐서는 안 될 김정은의 비밀까지 목격하게 된 서진 씨는 갈수록 심해지는 압박에 점점 미쳐가게 되고 결국에는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진 씨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통해 대체 김정은의 건강은 어떤지, 서진 씨가 목격한 일들과 김정은의 비밀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한에 와서도 한동안은 뉴스에서 북한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는 했습니다.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 온몸이 떨려 북한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거든요. 하지만 갈수록 북한의 만행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자신들을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더 이상 역겨워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친 동물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죠.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 결국 저는 엘리트 학교인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한 뒤 평범하게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환자들이 나아서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32살이 되던 해에 저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평양종합병원에서 여느 때처럼 아침 회진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병원장님께서 저를 호출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한 줄 알고 걱정했지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병원장님의 표정은 심각하면서도 뭔가 기대에 찬 것 같아 보였습니다. 윤서진 동무, 자네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네. 병원장님의 말씀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김정은 지도자님의 전담 간호사로 발탁되었어. 물론 무거운 책임이 따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최고의 영광이지. 축하하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정은 지도자님의 전담 간호사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죠. 순식간에 기쁨, 두려움, 혼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극비 교육을 받고 보안사약을 하고 새로운 숙소로 옮기게 되었죠. 가족들에게도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중요한 환자를 담당하게 되어 당분간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만 말했죠.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처음 김정은 지도자님을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텔레비에서 봤던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상 외로 심각해 보이는 건강 상태인 고도비만의 남성이 누워 있었으니까요. 너무나도 약해 보였죠. 의료진으로서 첫 진찰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고도 비만, 고혈압, 당뇨병, 게다가 심장 질환의 징후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 가시는 건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숨기고 그의 모든 공개 활동을 완벽하게 보일 수 있도록 보조해야 했거든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하기엔 정말 힘들었어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저는 공개 행사 때마다 저는 숨죽이며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쓰러지시면 어쩌나, 호흡곤란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온갖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며 준비했죠.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매번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점점 저는 북한 최고 권력의 핵심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그저 영광스럽고 자부심이 넘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두려움도 나날이 커져갔죠.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김정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진은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나서야만 했죠. 의학 서적을 뒤지고 해외 의료 정보를 몰래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오젬픽이라는 신약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약을 구하는 건 저희에게는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야 했거든요. 저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죠. 들키면 어떻게 될까? 처벌받겠지.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컸습니다.
결국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약을 구하게 되었죠. 또한 오젬픽 외에도 사약로 성분이 들어있는 링거 치료를 시도하기도 했어요. 사약로는 멸종위기종인 노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귀한 약재로 여겨집니다. 또한 불법이기에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지만 저희는 효과가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치료를 진행했죠. 다행히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김정은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고 나서야 저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건 또 다른 고민이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고, 김정은의 건강 문제는 단순히 의학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과연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면 그 영향은 엄청날 거예요. 제 행동 하나하나가 어쩌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때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소임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제가 이 상황을 얼마나 더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건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들의 효과도 잠시였어요. 다시 김정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저는 점점 더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료진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우연히 고위 관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거든요. 김정은의 집무실 근처에서 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격렬한 논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호기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는데 그 내용들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들이었죠. 이대로 가다간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원수님을 해외로 보내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한 장군이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러자 다른 장군이 즉각 반박했죠. 안 됩니다. 외부에 알려지면 큰일입니다. 국내에서 조용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죠.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 후로 저는 주변 상황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게 있었어요. 좀 전의 대화처럼 바로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이었죠. 보수파는 김정은 원수님의 건강 문제를 철저히 은폐하려 했고 개혁파는 이를 기회로 삼아 변화를 추구하려 했어요. 그리고 이런 갈등의 조짐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한 고위 간부가 저를 불러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윤서진 동무, 자네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도자님을 모시고 있지 않나? 혹시 뭐 다른 특별한 점은 없었나?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정보를 캐내려는 의도가 역력했죠. 저는 최대한 모호하게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지도자님의 건강은 양호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꼈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매 순간이 시험되었고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졌죠. 게다가 의료진에 대한 감시도 갈수록 강화되었어요.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이 누군가에 의해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때로는 복도를 걸어가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제 개인 물품들이 뒤져진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제 방에 들어와 무언가를 찾았던 거죠. 처음엔 제가 예민해진 탓인가 싶었는데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저는 감시당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제가 가진 정보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점 미쳐갈 것만 같더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물론 환자를 살리고 싶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었죠. 김정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욕구 또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들, 끝없는 긴장감,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때로는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환자를 내버려두고 가는 것은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만 했던 상황들이 이제는 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더 신중해졌고 동시에 더 용기 있게 행동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정보들, 제가 목격한 권력 투쟁의 현장들, 이것들이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인지 의문이 들었죠. 때로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생각에 두려워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위험할지라도 저는 제 소임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이 갑자기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저는 더욱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이미 위험선을 오래전에 넘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한재의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김정은이 직접 살펴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사실 지금 김정은의 상태로 그런 현장을 방문한다는 건 너무나 위험했어요. 저는 극구 만류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뿐이었죠. 뭐? 나더러 가지 말라고. 감히 누가 나에게 명령을 하는 거야. 김정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도자님,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건강? 내 건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넌 그저 내가 살아있게만 하면 돼. 알겠어? 어떻게든 나를 살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멀쩡해 보이게 해. 그게 내 일이야. 하지 못하면 죽여버리겠어. 그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한 고위 간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윤서진 동무, 이리 좀 오게. 그가 저에게 건넨 건 담배.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담배처럼 보이는 금연초였어요. 이걸 원수님께 드리게. 현장에서 이걸 피우시도록 하면 돼. 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지금 지도자님의 건강으로는 아직 나가서는 안 돼. 그는 제 말을 자르며 말했죠. 지금은 지도자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네. 강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의 임무야. 알겠나?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게 연극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모두 김정은 원수님의 건강 악화를 숨기기 위한, 그리고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연극이었던 거죠. 현장에 도착하자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기자들, 그리고 미리 동원된 주민들까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정은에게 담배로 위장한 금연초를 건넸어요. 그는 거칠게 그것을 낚아채 입에 물었죠. 이 정도로 될 것 같아? 더 건강해 보이게 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 알겠나?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김정은이 등장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멀리서 보면 정말 강건해 보이는 지도자의 모습이었겠지만 가까이서 지켜보는 저희 눈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환자였습니다. 금연초를 피우는 동안에도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옳은 일인지,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건지 수없이 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더 큰 문제는 이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진 내부에서도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제 동료 간호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지도자님 정말 괜찮으신 거 맞아? 왠지 좀 이상해 보이던데. 저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도자님은 아주 건강하셔. 순간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낯설었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잘못 입을 열었다가는 곧바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의료 기록을 분석하다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그의 기대 수명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3년.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충격적인 사실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중요한 당 회의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하게 된 날이었죠. 저는 무대 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김정은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연설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불길한 예상대로 김정은의 호흡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상태는 악화되었죠. 거의 4초마다 마치 죽을 듯이 크게 숨을 들이쉬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러자 관중석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이고 있었죠. 카메라는 잠시 김정은의 얼굴에서 멀어졌어요. 아마도 그의 상태를 숨기려는 의도였겠죠.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김정은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물론 그가 환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의 목숨 때문이기도 했어요. 김정은이 쓰러지면 저희 또한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김정은 원수님은 놀라운 의지력으로 어떻게든 연설을 끝까지 마쳤고 그제서야 저는 잠시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북한 내부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 모든 소문과 추측을 들으며 제 가슴 또한 무거워졌어요. 이제 무언가 큰 변화가 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그렇게 김정은 원수님의 건강이 날로 악화되면서 북한 내부의 분위기 또한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먼저 인지한 변화는 김주애가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김정은의 건강을 알고 있었던 저는 그 이유를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빠르게 누군가를 앉혀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리설주와 김주애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주애야, 넌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야 해. 내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리설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죽기 전 자신의 자식을 무조건 후계자로 완벽히 만들어야 한다는 긴박함이 보이는 듯 했죠. 이후 며칠 뒤, 저는 김여정이 고위 간부들과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 또한 목격했어요. 김주애는 아직 어립니다. 제가 나서서 안정적으로 권력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김여정의 목소리에는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왔어요. 어느 날 밤늦게 병원을 순찰하던 중, 저는 우연히 군부 고위 인사들의 비밀 회의를 엿듣게 되었거든요. 김주애? 김여정? 우리에겐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해. 어린 소녀나 여자가 아니라. 한장성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겠소. 다른 이가 대답했죠. 저는 숨을 죽이며 그 자리를 재바르게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군부가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북한 최고 권력층의 치열한 갈등과 음모의 한가운데 서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늦은 시간 김정은의 약 전달을 위해 개인 별장을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그때 우연히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김정은과 낯선 소년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소년의 나이는 많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김정은을 꼭 닮았더군요. 둘은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이 소년이 소문으로만 듣던 김정은 원수님과 현송월 사이에 숨겨진 아들일까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김정은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죠. 윤서진 동무,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저 약을 전달드리고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도자님의 건강을 걱정해서.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게. 알겠나?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음장 같았죠. 만약 그 경호원이 제가 본 것을 눈치챘다면 제 목숨이 위험해질 거예요. 그 후로 저는 계속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를 가든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죠. 병원에서도 김정은 원수님을 돌볼 때도 항상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더욱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김정은의 측근들이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지도자님의 건강 상태가 외부에 알려지면 모든 의료진을 숙청해야 합니다. 한 간부가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지도자님이 돌아가시면 대역을 활용해 일정 기간 정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민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니까. 다른 이가 덧붙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의료진 숙청? 대역 활용? 이건 정말 미쳤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순간적으로 저는 이 대화를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제 방향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이 너무 크다는 걸요. 김정은의 숨겨진 아들, 복잡한 후계 구도, 군부의 쿠데타 모의, 의료진 숙청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 있었고 그들은 이걸 없애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김정은의 건강 악화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픈데 살릴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점점 잠을 자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 같이 살아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탈북하기로 한 거죠. 이대로 있다가는 제가 숙청당하거나 더 끔찍한 일을 당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이 모든 비밀을 안고 이 나라를 떠나는 것, 그것만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탈북을 결심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이 거대한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거든요. 탈북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떤 경로로 가야 할지, 모든 게 불확실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제가 가진 정보, 김정은의 건강 기록과 그 비밀 회의 녹음, 이것들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였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하지만 가방에는 평소와는 다른 것들이 들어있었죠. 중요한 서류들과 녹음기, 그리고 약간의 돈과 옷가지들이었어요. 병원을 나설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이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매 순간 누군가가 저를 의심하고 체포할 것만 같았거든요. 특히 검문소를 지날 때는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됐어요. 하지만 다행히 별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죠. 강을 건너는 순간 저는 진짜 자유를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공포도 밀려왔죠.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어요. 다행히 실제로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공포는 오랫동안 저를 떠나지 않았죠. 중국에서의 시간 또한 쉽지 않았어요. 언제 북한 요원이나 중국 공안에게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거든요. 하지만 운 좋게도 저는 라오스를 건너 태국까지 마침내 도착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망명 신청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가 정말 여기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하늘은 그대로인데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모두 달랐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제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었어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그리고 제가 떠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제 의료 지식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죠. 탈북민 지원 의료센터에서 일하게 되면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더 이상 위험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이곳에서는 온전히 저로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아직도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의 저는 탈북민들의 건강과 적응을 돕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가끔 김정은의 모습이 TV에 나올 때면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그의 건강이 어떨지, 북한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저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깊은 감사를 느끼면서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고 통일 이후의 의료 정책을 구상하는 일이에요. 아직 먼 미래의 일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꼭 필요한 일이 될 거라고 믿어요. 제 인생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후회는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안에 있는 용기와 희망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